이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럼 발표는 이 게임업계에 25년간 있으면서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상을 지켜보신 분인데요. 특히 온라인 게임의 성장과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거래에 대한 고민을 일찍이 해오셨다고 합니다. 김강렬 런투게더 대표님을 모시고 이 P2E 게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발표 자리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강렬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이 과거 아이템베이 부사장으로 재직하셨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초기 형태가 갖춰진 온라인 게임 세컨드 라이프를 국내 서비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현재 런투게더 대표, 주식회사 계정거래소 대표이사직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런투게더 대표이자 최근에 제가 다시 계정거래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NFT 관련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김강렬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년 전 아이템베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인식 전환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인식 전환하는 게 이제 게임 아이템이 그때 당시에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되었던 게 이제 게임이 돈으로 거래가 된다 또는 게임 아이템이 매개로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연대 항삼균 교수님을 포럼에 같이 해서 아이템베이 관련돼서 또는 아이템 중개 관련되어서 인식 전환 사업을 했고요. 아이템베이가 사이버 자산 거래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이템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지금 현재 가상자산이라는 이야기를 2002년도 당시에도 이미 사이버 자산 거래소라고 저희 아이템베이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P2E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P2E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또는 인더스트리가 형성된 상태가 아니라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P2E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2E라는 단어, Play to Earn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재미로 성인이 된 다음에 게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사업을 한 다음에는 뭔가 수익을 내거나 퍼블리싱을 하거나 이걸 위해서 이제 플레이를 한 케이스인데 Play to Earn이라는 단어를 좀 포괄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이 Play to Earn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e스포츠 스타도 돈을 벌기 위해 플레이를 하고요.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튜브 스타들도 대부분 플레이를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반 게임 유저가 뭔가 게임을 돈을 가지고 매개로 한다면 일단 부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P2E는 이제까지 줄기차게 게임 관련된 산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제 P2E 게임은 대체적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NFT와 가상화폐가 같이 인프라로 붙어 있는 돈을 버는 게임을 게임 제공사가 진행하는 것을 P2E 게임이라 합니다. 근데 광의 협의의 P2E 게임은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강의 P2E 게임은 이미 우리 게임사의 많은 회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P2E 게임이 한 게임입니다. 한 게임을 통해서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저는 아이템베이를 통해서 봤고요. 리니지도 25년째 P2E 게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임들이 특히 MMORPG 또는 보드게임류들은 P2E 게임 성향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E 게임을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지만 장르도 다르고 플랫폼도 다르고 사용되는 플레이스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게임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정량화된 결과를 가져오고 게임을 적어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사용하는 자원을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에 대해서 승패에 대해서 게임 장르에 따라서 결과가치를
달라지는 걸 게임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FT라는 단어가 최근에 하도죠. 저도 이제 펀지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비즈니스를 보면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교환하고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영상, 그림, 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보면 위조 방지, 추적 용의, 소유 강화, 뭐 메타버스 등 다용도 활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특징을 강화한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NFT라 정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NFT가 지금 NFT 자체가 게임에 붙어 있는 거는 상당히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실제 화폐로서 전환될 때 그냥 화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인더스트리를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최근 5년 동안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 성장도 했지만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켰고 부정적 인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오늘 뭐 법적 가이드라인이나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데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봐 제가 경험한 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5년도에 게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한 사업이 그 콘솔 게임 아십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여러 가지 네오지오, 세가 세턴. 그래서 95년도 당시에 그런 게임들을 중앙화를 해서 아케이드 게임처럼 만든 비디오 게임장이라는 게 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일본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게임 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경찰의 단속도 많이 당했고 그 부분을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어떤 법적인 이 게임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95년도에 게임업계에 와서 96년도 3월 달에 월드 게임 플라자라는 비디오 게임장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예전에 하신 그룹 그 손자가 제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을 수입하기 위해서 비디오 게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경험을 가지고 96년도 6월 달에 신림동 녹두거리의 디지털 시티라는 PC방, 그때는 정확하게 게임방이었죠. 그거를 제가 최초로 만들었는데 인터넷 카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 인터넷 카페는 온라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칭도 하기 힘들었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가지고 그 어떤 특정 공간에서 놀 수 있게끔 디지털 시티라는 걸 서비스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후 우리나라 게임 사업이라든지 IT 사업에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나 게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발전이 먼저 됩니다. 제어계측공학과 분들이 90년대 초반에 저희 인프라를 깔고 지금 대부분의 게임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50대 중반의 CEO를 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컴공과라든지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대중들이 어떤 게임을 접하는 공간이 있음으로써 게임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97년도에 법규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게임이 이제 그때는 지금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계시는데 영상물 등급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게임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법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관련 법규에 저촉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일본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에 대한 미풍양속 유비라고 해서 수입을 할 수 없었고 수입선 다변화제라는 하드웨어를 수입하지 못하는 법규를 만들므로써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육성되도록 하는 법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97년도 1월부로 그 법규 제한이 풀리면서 제가 제 동기랑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정식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보따리 장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이게 지금 P2E 시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떤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보따리 장사들이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져오고 대부분 불법 CD에 의해서 게임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카마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예명도 있는데 그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카마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 카마 플레이스테이션을 한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CD들이 돌아가는 작업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니까 실제 법규라는 것과 사업화하는 부분은 분명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97년도 11월 달에 IMF가 터지면서 어떤 환율이 오르면서 저희들도 PC 게임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PC 패키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 게임 쪽에는 바람의 나라, 리니지 이런 게임들이 막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밉스 소프트의 팔룡신 전설이라는 패키지, PC 패키지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퍼블리싱을 하면서 유통 쪽에 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레인보우 식스라는 게임을 대기업들이 다 라이센싱을 포기한 게임을 가지고 우리나라 FPS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시킵니다. 지금은 FPS 게임이라는 것이 뭐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게임이지만 그 당시에는 언리얼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국내 정세에 맞지 않는 FPS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FPS 시장을 열게 되는 게 됐고요.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98년도 4월 달에 출시가 되고 98년 11월 달에 제가 레인보우 6를 출시를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PC방 인프라가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NC소프트의 리니지가 IP로 사업 구조를 가져갔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바뀌면서 수많은 산업들이 육성을 되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봤고 결국은 저는 PC 게임 산업을 함으로써 이제 99년도 2000년 들어가면 PC 패키지 사업이 국내에서 더욱 더 이상의 수익 구조를 못 내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그 MMORPG나 온라인 게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 사람들이 그 MMORPG를 하루에 12시간 본주 부주로 24시간 이상 돌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PC방에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 안 좋은 세상에 있었던 뭐 폭력배들도 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회적 현상들이 자아를 PC 게임 또는 온라인 게임에 투영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은 왜 아이템베이가 탄생하게 됐고 또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P2E 게임에 대한 해석이 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그 다양한 플랫폼들의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70년대는 제가 이제 70년대 초등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케이드 게임, 따지고 보면 불법 게임이었죠. 그게 전자 게임들이 나와서 저희도 이제 오락실에 많이 다녔었고 그 부분은 대부분 그때는 안 좋은 학생들이 간다고 집에서 금지시켰던 게 오락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경영하고 있는 런투게더라는 회사는 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을 진도 솔비치에서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 위락시설에 오락실도 있고 뭐 스포츠 테마파크도 있는데 지금의 오락실은 부모들이 더 좋아하는 오락실입니다. 애들보다 30, 40대의 여성분들이 더더욱 좋아해요. 이 소리는 30년 전에 어떤 그 오락실에 대한 인식이
지금 30년이 지났을 때는 자연스러운 오락행위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디오 게임 불법 소프트웨어 용산 특수 시장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이제 리니지 한 게임, 스타크래프트, 뭐 레인보우 식스, PC 네트워크 게임, DDRU, 다마고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행성 PC방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템베이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이템베이를 창업한 사람은 배틀탑의 기획 과장이었습니다. 배틀탑과 PKO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e스포츠를 탄생시킨 회사들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레인보우 식스를 가지고 있고, 저도 한 게임배 레인보우 식스 대회를 99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MMORPG가 보급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게임 대기업이 아니라 성장하는 벤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MMORPG 게임이 나오고 리니지가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리니지 측에서 NC소프트 측에서는 아이템의 거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불허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리니지가 지금 2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리니지 1은 상당히 게임 유저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베이가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 저희를 좀 게임 개발 서비스사가 공격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 기업이 웹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뮤라는 게임을 통해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베이의 이슈에 의해서 상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므로 계속 공격을 했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을 계속 언론이나 뭐 포럼이나 이런 쪽에서 아이템 거래라는 것이 결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대세고 미래에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는 그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 법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템베이가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저희 규제가 들어왔죠. 뭐 사이트를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좀 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과정에서 정부 쪽하고 저희들이 일종의 타협을 보게 됩니다. 보드 게임료를 내려요. 한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피망이나 보드 게임을 내리게 되고 직업적으로 이걸 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1년 총액의 거래 금액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타협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 법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2007년도에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개정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법 규정을 바꿔서 직업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어떤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바꿈으로써 아이템베이는 존립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만든 그 디지털 자산 유통 진흥협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부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이템베이나 이런 거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 피처본 당시에는 뭐 모바일 게임이 강력하진 않았죠. 뭐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카카오가 나오면서 그 모바일 게임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뭐 아케이드 게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애니팡을 15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영향이 아닐까 봅니다.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세컨 라이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후배가 세컨 라이프가 이제 미래의 하나의 어떤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버추얼 월드라고 해서 세컨드 라이프 디벨로퍼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가 투자를 하고 뭐 강남역도 만들고 해빈루도 만들고 삼성하고도 계약을 하고 수도 없는 디벨로핑을 통해서 가상 세계가 어떻게 구현이 될 건지 또 게임과 지금 현재 뭐 메타버스라는 버추얼 월드하고 차이점도 많이 느껴봤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SNS가 그때 같이 출연할 당시인데 그 사용자 기반의 디벨로핑을 통해서 게임 클라이언트 뭐이 세컨드 라이프 클라이언트가 너무 무거워져서 결국은 저희들도 뭐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을 형성을 시도하는 컨텐츠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NFT 메타버스 P2A라는 새롭게 정의된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임 산업이 막 산업화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P2A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같이 일하시는 그 NFT 관련 CSO와 이쪽에 다 잘 알고 있는데 게임의 장르, 뭐 지원하는 기기, 뭐 유료화 방식, 블록체인은 어떤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개발 중인지 실시 중인지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죠. 그 무돌 케이스. 무돌은 지금 나트리스하고 제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뭐 파티 게임즈의 오너이신 분이 나트리스의 오너이고요. 그 파티 게임즈가 지금 현재 베이엠 매니아라고 BMM 홀딩스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트리스라는 게임은 저는 아까 P2E는 저는 언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한 8, 9년 전에 나트리스에서 이미 개발한 게임이고 어느 정도 유저들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돌 코인이라는 NFT에 연관된 코인을 넣고 크레이튼 스왑을 통해서 국내 원화 가상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방법으로 실시를 해서 상당수 몇십만의 분들이 이 무돌 게임에 대해서 하고 매출도 공개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게임물 등급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NFT와 이쪽 가상화폐가 붙은 쪽을 내린 상태에서 게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이야기 안 드리지만 매출이 6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해외 P2E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P2E라는 게 어쨌든 문화의 산물이고 제가 올해 27년째 게임 사업을 한 결과 국가 간, 민족 간, 지역 간의 게임에 대한 좋아하는 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P2E 게임을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게임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중소게임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P2E 게임을 해외 서비스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게임 유저 입장에서도 VPN이라든지 우회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엑시 인피니티, 뭐 브리딩 계열인데 상당한 7천억, 8천억 관련되어 있는 돈의 어떤 사고가 터졌고 그걸 수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이런 그 P2E 게임들이 해외에서 재밌는 거는 게임 대국들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왜 떴는지를 잘 분석해 보면 게임 인더스트리가 없어서 떴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선진국들은 일본이나 미국들은 퍼블리싱 시스템이 딱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거는 듣는 분들에 따라서 곡해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는 약간 기형적입니다.
개발부터 서비스, 마케팅까지 다 회사 하나에서 하고 있죠. 그런 걸로 보면 지금 현재 뭐 엑시 인피니트나 샌드박스가 게임 강국이 아니라 변방국에서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했던 일들인데요. 뭐 카마 엔터테인먼트 통해서 세가 세턴도 했었고 레인보우 식스, 최근에는 그 스크린 스포츠 했던 레전드 히어로즈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 온라인 서비스, 또 온오프 연동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요. 던전 앤 파이트 모바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05년도에 5, 6년도에 던전 앤 파이트 PC방 유통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이제 뭐 던파 쿠폰북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좀 주도하는 데 역할을 했는데요. 온오프 연동 방식, 로안도 뭐 실크로드도 제가 PC방 유통을 통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게끔 일조하게끔 진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네오플이 넥슨에 팔리면서 그 수익이 좋은 컨텐츠를 어쩔 수 없이 라이센스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시선이 제가 올해 55세입니다. 제가 게임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28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접하고 게임을 좋아했고 그런 부분에서 8년 동안 공부하던 학문을 버리면서 게임 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산업이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95년도는 게임 인더스트리가 없었어요. 용산에서 게임 파는 아저씨들이 있고 게임을 좋아하는 일정 매니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게임 인더스트리에 투입되면서 지금 현재 게임 강국으로서 저희가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잠시 잠깐 계속 이제 법과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법을 가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존재를 하고 그 시장을 존재하는 부분에서 미래의 법 규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분야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현행 법규에 조금의 저촉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계는 시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나트리스 대표님의 고민을 충분히 봐왔고 그것들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도 직접 시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과 규제들이 P2E 게임이 인정이 안 된다면 메타버스는 불가능합니다. 메타버스의 특징들을 자세히 보면 뭐 메타버스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리얼리티나 프로퍼티에 대한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업자가 처음부터 이 유저들이 무언가 어떤 이 돈을 매개로 한 행위를 인정하는 서비스인데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서는 절대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카테고리가 달리 네이밍이 달라졌다고 그게 게임물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게임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돈이 되는 게 왜 될까 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개념적인 의미를 했는데 지금의 P2E 게임은 기납적으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비스사가 돈을 버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게임 플레이가 시간이 늘어나고 게임이 재밌고 후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게임을 사게 되고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됐는데 그 아케이드는 뭐 장소가 오락실이라고 한정돼 있고 게임 플레이가 뭐 3분,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임 속이 아무리 좋아도 흥미 위주로 오락으로 됐죠. 네이밍도 오락실이고 비디오 게임은 집에서 하게 되고 시간이 좀 플레이를 더 늘게 됩니다. 나중에 비디오 게임도 네트워크가 붙지만 PC 게임에 대해서 보다 훨씬 플레이 타임은 짧은 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PC 온라인 게임이 강하지 일본, 미국은 콘솔 게임이 훨씬 시장이 더 크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PC 게임은 뭐 저희들이
PC 게임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네트워크 기반이 되면 점점 플레이 타임이 늘어납니다. 모바일은 24시간 접속할 수 있고 점점 e스포츠 통해서 플레이 투 earn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프로퍼티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모바일 게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이제 P2E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메타버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양한 장르나 수익 구조나 상황이 인프라가 있는 게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아니 지금도 P2E 게임이 시장에 존재를 하는데 NFT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을 불허한다든지 뭐 가상화폐가 안정화가 되는데 이 부분을 불허하는 것은 좀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게임은 과연 재밌고 건전해야 되나? 게임산업진흥법에 보면 그런 문구들이 나오죠. 이미 사회는 너무나 많이 변해서 MZ세대는 게임과 관련돼 있어 최소한 쌀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자기의 이용료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업 개념이나 노동이란 말이 맞지는 않는데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인식합니다. 엑시미트리 수익 구조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하나로 한 60만 원인데 국내에서는 크지 않지만 이것도 변수가 있겠죠. 계속 가상화폐 변수, 뭐 전체적으로 게임 유저들이 많이 조인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자유의 경제의 장이다. 하루에 24시간, 12시간 하는 게임에 대해서 보상이 없으면 집이 좀 여유가 있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2E는 뭐 저희가 뭐 비트코인이 나오고 퀀텀이 나오고 크립토키티를 통해서 이제 P2E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P2E가 이제 지금까지 P2E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뭐 게임 아이템 부착형이 있고 그 캐스트를 깨는 아이템이 있고 플랫폼 그러니까 조금 라이트 게임들을 묶어놓고 이거를 플레이하실 때 NFT로 보상을 해주는 플랫폼형 NFT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돌 같은 경우 게임 내 보상이 무돌 코인으로 바꾸고 크레이튼으로 바뀌어서 업비트나 비썸에서 현금으로 전환되는 현금이 들어가서 게임 내 코인으로 변하고 게임 내 코인이 가상화폐로 다시 현금으로 도는 순환적으로 현금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자사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게임 서비스사가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거를 안정화를 어떻게 시키고 또 이거를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부터 또 스와핑대에서 코인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코인이 얼마나 안정화에 따라서 게임 유저가 피해 보거나 수익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아이템 베이를 통해서 했던 게 소비자하고 뭐 게임 대기업, 중소기업을 했는데 이제 아이템 베이가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부분을 세이브를 많이 해줍니다. 콜센터가 저희가 100여 명을 돌렸는데 초창기에 상당수 부분은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뭐 사이버 수사대나 이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무 협조를 통해서 관과 협조하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P2E라는 저는 그 NFT라는 저작적인 강한 콘텐츠와 가상화폐, 현실 재화로서 하는 창구에 합쳐진 게 P2E다. 플레이 투 earning이고 플레이 투 earning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메타버스와도 인정되지 않는 속성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을 왜 그걸 게임을 그냥 즐거워해야 하지? 또는 저 친구가 왜 24시간을 게임을 돌리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관적인 거나 정해진 편견
편견을 통해서 그걸 본다는 것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게임 타임이 많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몰입성 문제 또는 뭐 중독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적인 전환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MZ 세대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개의치를 않아요. 지금 20대 초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임에 접했던 세대고 온라인을 접했던 세대가 지금 성인이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전혀 기성세대가 어떤 식으로도 가이드라인을 주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한 P2E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NFT하고의 최소한의 공조가 돼야 되죠. NFT 분야가 그림도 있고 뭐 셀럽도 있고 뭐 요즘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데도 NFT가 부착하는 형태로 기획이 되고 있는데 왜 게임에 NFT만 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를 던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FT에서 가상화폐 실정 및 이해 및 분석을 해야 되죠. 스테이블 코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그 게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코인과 그게 서핑되는 코인들이 안정성을 통해서 어떤 수익과 뭐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절차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건강한 P2E가 이제 게임들은 대부분 판타지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우리가 P2E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제가 세컨드 라이프 강남역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인데 또 이 메타버스는 디지털 자아하고 상관이 되게 많습니다. 게임 쪽은 약간 아바타 성향이 강한데 메타버스는 좀 그 인간 중심의 디지털 자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강한 P2E가 고민해야 될 메타버스 전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방정식을 바꿔봤습니다. 지금까지는 NFT와 크립토가 없었죠. 게임 서비스사가 21년 전에 아이템 중개사, 사이버 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 것이 이 문제를 제시한 게 업무 방해죄라든지 자기네들이 게임 서비스를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제한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게임 서비스사와 게이머가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대부분 아이템베이에서 상위 랭크에 있던 게임들은 지금도 존속합니다. 그 소리는 검증이 됐다는 거죠. 연역적으로 게임이 재밌어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와중에서 게임 머니와 아이템이 거래되는 것은 제한으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에서 선순환으로 게임 서비스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NFT 아이템과 크립토를 연역적으로 넣었을 때 돈이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은 현행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P2E는 안정적인 거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안정화된 가상화폐가 필요하고요. 철저하게 이거를 뭐 분류화를 한다든지 게임 속성 사실 보드 게임 같은 경우는 도박에 가깝죠. 이걸 여기에 접목을 하면 근데 뭐 아케이드 게임이나 특정 분야의 게임에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채굴형 게임을 P2E 게임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규제도 필요한데 이걸 어떤 범위에 담을 거냐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현금 투입 이게 제야를 보시면 현금이 들어가서 일정 부분 뭐 NFT 통해서 가상의 제야로 갔다가 현금으로 도는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가 날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날 건데 이게 자기가 게임상의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뽑기라든지 이런 식의 확률형 아이템하고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레귤레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상화폐 지금 현재에서 안정한 어떤 가상화폐가 있을까
상당히 중요하죠. 어차피 스와핑돼서 현금화를 되려면 가상화폐가 어떤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데이터였고요. 그거에 안정화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B2E 현황을 보면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인식과 NFT 사업에 아직 미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플랫폼 간 한정 관련 법 규정이 조금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현 게임에 대해서 현금 보상이 진행되는데 그 형평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이야기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2007년도 세미나에 봤을 때 도박 개장죄도 성립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컨텐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행 법규에 게임머니 규정, 사행성 게임물, 도박 개장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없고는 이 P2E 게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게이머를 우리가 이제 그 컨슈머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프로슈머로 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가상화폐 관련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고요. NFT 관련된 제도가 있어야 결국은 형평성을 구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해권 집단들이 좀 여러 번 포럼 세미나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로서 자사코인 보험 및 예탁 제도 도입, P2E 국내 기축통화에 대한 규정 및 제도, 과도한 현금 투입 P2E 게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시하고요. 지금은 게임 에라, 게임의 시대에 저희가 사는데 결국 저희는 메타버스로 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P2E 게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 가교의 역할이 아니냐. 여기를 어떻게 분류화하고 체계화할 것이라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아이템베이라는 회사에 조인을 해서 그 회사를 조직 정비하고 대외 인식 전환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기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템 중개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두 번째는 그 같이 하는 분에 대한 평가, 뭐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는 유일하게 그걸 선택한 이유는 아이템베이가 포스트 온라인 게임으로서 무한정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1조 마켓도 충분히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1조도 갈 것이라고 봤는데 중간에 저희가 또 뭐 창업하신 분하고 어떤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갈등이 일으면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런 사업을 못함으로써 가상화폐가 사실은 뿌리가 아이템베이였습니다. 브룩스 피어스라는 지금 비트코인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 어피니티 투자를 통해서 아이템베이 인수가 왔을 거예요. 2004년, 5년도에. 이런 사회적 아이템 중개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은 가상화폐 주도 시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P2E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컨텐츠가 좋다고 메타버스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더 이 입법부나 사법부나 이 관련된 기자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집단 지성으로 고민을 하면 지금 20대의 MZ 세대들이 충분히 어떤 창의성이 발휘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더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